거제도에 다시 불이 켜졌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텅 빈 조선소 식당, 폐업한 식당들, 짐을 싸서 떠나던 사람들이 넘쳤던 그 도시에 지금 다시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밤낮 없이 돌아가는 크레인, 활기를 되찾은 거리, 그리고 터진 수주 잔고,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한화오션. 이 세 회사가 2025년 한 해에 수주한 금액만 무려 47조 원이 넘습니다. 그것도 3년치 일감이 이미 꽉 차 있는 상태에서요. 세상에서 제일 큰 물건인 배, 그것도 세계에서 제일 비싼 배를 가장 많이 만드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오늘 동글뉴스는 조선업 슈퍼사이클을 파헤칩니다. 왜 지금 전 세계가 한국의 배를 주문하는지, 이 호황이 얼마나 더 갈지, 그리고 이게 내 삶에는 어떤 의미인지 끝까지 봐주시면 조선업 슈퍼사이클의 전모가 한눈에 정리될 겁니다. 안녕하세요. 어려운 경제를 쉽고 재미있게 풀어드리는 동글뉴스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이해하려면 먼저 조선업이 얼마나 처참하게 무너졌는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기억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불과 10여 년 전에 한국 조선업은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2014년으로 돌아가 봅시다. 그해 유가가 폭락했습니다. 당시 한국 조선사들은 LNG선이나 컨테이너선 같은 일반 선박만 만드는 게 아니라 해양 플랜트, 쉽게 말해봐다 이에 석유 시추 설비를 만드는데 엄청난 돈을 베팅하고 있었습니다. 유가가 높을 때는 해저 자원 개발이 돈이 되니까 수주가 쏟아졌는데 유가가 폭락하자 발주 자체가 뚝 끊겨버린 거죠. 문제는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조선사들은 제대로 할 줄도 모르는 해양 플랜트를 일단 따고 보자는 식으로 적자 수주를 남발했습니다. 일감을 받긴 받았는데 만들수록 손해가 나는 구조였습니다. 결국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이 세 회사가 2015년에서 2016년 사이의 합산으로 무려 8조 원에 가까운 적자를 냈습니다. 이거 그냥 숫자가 아닙니다. 8조 원이면 중견 기업 수백 개가 한 번에 망하는 수준이에요. 대우조선해양은 분식회계까지 드러나면서 금융권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당시 농협은행 혼자 대손 충당금으로만 1조 3천억 원을 쌓아야 했으니까요. 그 결과 일어난 일이 대규모 구조조정이었습니다. 2014년에 20만 3,400명이었던 조선업 종사자 수가 지금은 10만 명대로 줄었습니다. 반토막이 났어요. 거제도, 울산 동구, 통영, 고성. 이 조선 도시들에서 사람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갔습니다. 가게가 문을 닫고 빈 아파트가 늘고 인구가 줄었습니다. 조선업은 단순히 배 만드는 산업이 아니었습니다. 지역 경제 전체를 먹여 살리는 뿌리였는데 그 뿌리가 흔들리니까 지역 전체가 흔들린 거죠. 그리고 2020년 코로나가 터지면서 전 세계 교역량도 쪼그라들었고 클락슨 신조선가 지수는 역대 최저 수준인 125포인트까지 떨어졌습니다. 클락슨은 영국의 세계 최대 선박 중개사입니다. 이 회사가 발표하는 신조선가 지수는 배값의 바로미터라고 보면 됩니다. 이 지수가 125포인트, 배값이 그만큼 바닥을 쳤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어떨까요? 2025년 기준 클락슨 신조선가 지수는 187포인트입니다. 2020년 대비 무려 47% 상승했습니다. 배값이 그만큼 뛰었다는 건데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여기서부터가 오늘 핵심입니다. 조선업 슈퍼사이클의 이유는 딱 4가지입니다. 첫 번째, 노후 선박 교체 수요. 두 번째, 탈탄소 환경 규제. 세 번째, LNG 수요 폭발. 네 번째, 지정학적 공급망 재편. 하나씩 뜯어볼게요. 첫 번째, 노후 선박 교체 수요입니다. 배는 영원히 쓸 수 없습니다. 통상 상용 선박의 수명은 25년에서 30년 정도입니다. 설령 15년이 넘으면 유지 보수 비용이 급격히 올라가고 보험료도 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지금 전 세계 상용선의 35에서 40%가 설령 15년 이상의 노후선입니다. 특히 유조선만 봐도 전체 선대의 40%가 노후선이고 단순 교체 수요만 해도 663척에 달합니다. 이 배들이 언제 교체될지 모르지만 결국 교체는 반드시 됩니다. 향후 15년간 전 세계에서 새로 필요한 배가 무려 4만 6천 척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이게 숫자가 얼마나 큰 건지 감이 잘 안 잡히죠? 쉽게 말해 전 세계 조선소가 지금 있는 능력을 다 써도 수요를 다 못 따라간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이유, 탈탄소 환경 규제입니다. 이 얘기를 빼면 조선업 슈퍼사이클을 절반도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국제회사기구, 영어로 IMO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이 기관이 해운업계를 상대로 굉장히 강력한 탄소 감축 목표를 발표했습니다. 2030년까지 국제해운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30% 줄이고
2040년까지 80% 줄이고 2050년에는 완전히 탄소 넷제로를 달성하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지금 바다 위를 달리는 배 대부분은 무거운 기름인 벙커 CU를 태워서 움직입니다. 이 연료는 탄소 배출이 엄청납니다. 이 배들로는 규제를 충족시킬 방법이 없습니다. 결국 선사들은 기존 선박을 폐선하거나 개조하고 처음부터 LNG, 메탄올, 암모니아 같은 친환경 연료로 움직이는 새 배를 주문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여기서 또 카드를 꺼내야 합니다. IMO는 CII 즉 탄소 집약도 지수라는 제도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배마다 탄소 효율 등급을 A부터 E까지 매기는데 D나 E 등급을 받은 배는 운항 제한을 받거나 페널티를 물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선주 입장에서는 오래된 배를 계속 굴리는 게 비용이 더 많이 들게 됩니다. 자연히 새 배 발주로 이어지는 거죠. 이 규제 하나로만도 수천 척의 선박이 교체 대상이 됩니다. 세 번째 이유, LNG 수요 폭발입니다. 잠깐 LNG가 뭔지부터 짚어볼게요. 천연가스는 상온에서는 기체입니다. 파이프라인으로 연결된 땅에서는 그냥 파이프로 보내면 됩니다. 러시아에서 독일로 가는 노르트스트림 파이프라인처럼요. 그런데 바다를 건너서 먼 나라에 보내려면 파이프를 깔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천연가스를 영하 163도로 냉각시켜서 액체 상태로 만들면 부피가 600분의 1로 줄어듭니다. 이 액체 상태의 천연가스가 바로 LNG입니다. 배에 싣고 바다를 건너서 운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LNG, 즉 액화천연가스를 운반하는 배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왜냐고요? 2022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습니다. 전 세계가 충격을 받았지만 에너지 측면에서는 유럽이 특히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유럽은 천연가스의 상당 부분을 러시아 파이프라인으로 공급받고 있었는데 전쟁 이후 이 파이프라인을 쓸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러자 유럽이 대안으로 선택한 게 바로 해상 LNG 수입입니다. 배에 LNG를 실어서 유럽으로 보내는 방식이죠. 이렇게 되니 LNG 운반선이 갑자기 엄청나게 필요해진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미국이 가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에너지 수출을 늘리겠다며 미국산 LNG 수출 확대 정책을 강하게 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유럽이나 아시아까지 LNG를 운반하는 배가 수십 척에서 수백 척이 더 필요해지는 구조입니다. 지금 전 세계 LNG 수요는 2020년에 3억 6천만 톤이었는데 2030년에는 6억 9,200만 톤으로 2배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따라 현재 약 800척 수준인 LNG 운반선 선봉량은 장기적으로 1,600척 이상으로 2배 이상 늘어야 합니다. 그 배들 누가 만들까요? 그렇습니다. 주로 한국입니다. 네 번째 이유, 지정학적 공급망 재편입니다. 여기서 잠깐 물류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2023년 하반기부터 예멘 후티 반군이 홍해를 지나는 상선들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홍해는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가는 최단 항로입니다.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는 경로죠. 그런데 이 항로가 위험해지자 많은 선박이 아프리카 남단 희망봉을 돌아서 가게 됐습니다. 희망봉 우회 항로는 수에즈 항로보다 거리가 약 40% 더 깁니다. 같은 배가 같은 횟수 왕복하더라도 운항거리가 늘어나니까 그만큼 더 많은 배가 필요해집니다. 파나마 운하도 마찬가지입니다. 2023년부터 가뭄으로 파나마 운하 수위가 낮아지면서 통항 제한이 생겼습니다. 결국 지정학 리스크가 선봉량 수요를 인위적으로 늘려주고 있는 셈입니다. 이 네 가지가 동시에 터지면서 전 세계 조선소의 일감이 폭발적으로 쌓이게 됐습니다. 그러면 왜 하필 한국 조선업이 주목받는 걸까요? 단순히 배를 많이 만들 수 있는 능력 때문만은 아닙니다. 비밀은 배 중에서도 가장 어렵고 가장 비싼 배에 있습니다. 바로 LNG 운반선입니다. LNG는 영하 163도에서 액체가 됩니다. 상온에서는 기체인 천연가스를 이 극저온 상태로 유지해서 운반해야 합니다. 이걸 위해 선박 내부에 멤브레인 카고 탱크라는 초정밀 용기가 설치됩니다. 이 탱크는 온도 변화에 따라 수축하고 팽창해도 절대 균열이 생기면 안 됩니다. LNG가 새어나오면 대규모 폭발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이걸 수십 년에 걸쳐 완성한 기술력을 갖춘 나라가 사실상 한국밖에 없습니다. 2025년 1월부터 11월까지 전 세계 LNG 운반선 수주 중 한국이 차지하는 비율은 65.6%입니다. LNG선 10척 중 6에서 7척이 한국산이라는 뜻이죠. 더 중요한 건 가격입니다. LNG 운반선 한 척 값이 얼마인지 아세요? 한국이 받는 가격은 척당 약 2억 5천만 달러입니다. 우리 돈으로 약 3,500억 원, 아파트 1000채 값입니다. 배 한 척이요. 중국도 LNG선을 만들기 시작했는데
가격이 한국보다 약 2천만 달러 저렴합니다. 그런데 전 세계 대형 선사들, 특히 유럽이나 중동의 에너지 기업들은 그 돈을 더 내더라도 한국 배를 주문합니다. 왜냐고요? 안전이 다 다르거든요. 영하 163도를 유지하는 기술, 조금이라도 흔들리면 대형 사고가 납니다. 그걸 믿을 수 있는 나라는 아직 한국뿐이라는 신뢰가 있는 겁니다. 여기에 조선 빅3의 수익성도 크게 개선됐습니다. 2025년 3분기까지 누적 영업이익이 2조 9,679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15%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2025년 한 해 동안 빅3의 합산 매출이 사상 최초로 50조 원을 넘었습니다. 현대중공업 29조, 하나오션 12조, 삼성중공업 10조, 이렇게 나눠 가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호황이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슈퍼사이클이라고 불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기 사이클은 몇 년 만에 꺾입니다. 조선업도 예전에는 그랬어요. 그런데 이번은 다릅니다. 왜냐고요? 앞서 말씀드린 4가지 요인, 노후선 교체, 탈탄소 규제, LNG 수요, 지정학 리스크. 요인들은 단기에 해소되지 않습니다. IMO 탄소 규제는 2050년까지 가는 장기 트렌드입니다. LNG 수요는 에너지 전환이 완전히 이루어지기 전까지 계속 늘어납니다. 노후선 교체 수요는 40년치 배들이 한꺼번에 교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조선 빅3의 수주 잔고가 이미 평균 3.5년치입니다. 지금 당장 주문을 받아도 2028년 이후에나 배를 받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전문가들은 슈퍼사이클 진짜 이막은 2026년에서 2027년부터 본격화된다고 봅니다. 그때 LNG선 대형 발주가 다시 쏟아지고 노후선 교체 물량도 함께 터지면서 지금보다 훨씬 더 큰 파도가 온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새로운 변수가 등장했습니다. 바로 미국입니다. 혹시 마스가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영어로 MASGA, 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의 약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외친 슬로건 기억하시죠? Make America Great Again. 그 변형입니다. 미국은 수십 년 전까지만 해도 조선 강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은 자국 해군 함정조차 제때 수리하지 못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미 해군은 현재 함정 유지 보수 정비, MRO 사업의 발주 물량만 연간 약 20조 원에 달합니다. 그런데 자국 조선소들이 처리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가 꺼낸 카드가 바로 한국 조선사들과의 협력입니다. 2025년 8월 역사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HD 현대중공업이 미국 해군의 군수 지원함인 USNS 앨런 세퍼드함의 정기 정비 계약을 수주했습니다. 한국 조선사가 미 해군 함정 MRO를 수주한 건 이게 처음입니다. HJ2중공업도 미 해군 MRO 사업을 수주하면서 국내 중형 조선사 최초라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연간 20조 원 규모 시장이 열리는 겁니다. 시작에 불과합니다. 앞으로는 유지보수를 넘어 미 해군 함정을 직접 건조하는 것까지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이 마스가 프로젝트가 본격화되면 한국 조선업은 민수 시장만이 아니라 군수 시장까지 먹는 구조가 됩니다. 좋은 얘기만 했으니까 이제 냉정한 현실도 봐야겠죠. 슈퍼사이클에도 그림자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그림자, 인력난입니다. 배를 만들려면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조선소 용접 일 하겠다는 사람이 없습니다. 덥고 위험하고 힘든 일이니까요. 2021년에 조선 빅3의 외국인 인력 비율이 5%였습니다. 4,640명 수준. 그런데 2024년에는 18%, 22,200명으로 급증했습니다. 불과 3년 만에 4배 이상 늘어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조선해양 플랜트협회는 인력 부족이 연평균 12,000명 이상이라고 분석합니다. 더 심각한 건 2027년부터입니다. 현재 조선소에서 일하는 숙련공들의 은퇴가 본격화되면 인력 부족이 13만 명 수준으로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배 주문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데 만들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납기 지연, 생산성 저하, 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그림자, 호황의 역설 지역 공동화입니다. 거제도 이야기를 다시 꺼내봐야겠습니다. 조선업이 이렇게 잘 되는데 왜 거제도 인구는 계속 줄어들까요? 이건 역설적이지만 이해가 됩니다. 원청 조선사는 돈을 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 일을 하는 하청 근로자들은 외국인 노동자가 대거 채워졌고 이분들은 돈을 벌어도 거제도에서 쓰지 않습니다. 본국으로 송금합니다. 거제시 외국인 인구는 2025년 10월 기준 1만 5천 명으로 최근 5년 사이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원청 직원들은 성과급으로 기본급의 400%를 받지만 그분들은 거제에 살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조선업 호황의 과실이 지역 상권으로 흘러가지 않는 구조적 문제입니다. 세 번째 그림자, 중국의 추격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중국이 무섭습니다. 전체 수주 시장 점유율을 보면 중국이 이미 60에서 75%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약 25% 내에, 수주 잔량 기준으로도 한국 3,522만 CGT에 비해 중국은 9,837만 CGT, 거의 3배 차이입니다. 그리고 LNG선에도 도전장을 내밀고 있습니다. 2019년까지만 해도 중국의 대형 LNG선을 만들 수 있는 조선소가 단 한 곳이었습니다. 지금은 여러 곳이 됐어요. LNG선 가격도 한국이 2억 5천만 달러를 받을 때 중국은 2억 3천만 달러를 제시합니다. 일부 선사들이 가격 때문에 중국을 선택하기 시작했습니다. 컨테이너선 부문은 이미 한국의 점유율이 10%대로 후퇴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조선업계가 내세우는 반론도 있습니다. 영하 163도를 유지하는 기술, 이걸 중국이 따라오는 데는 시간이 더 걸린다는 것, 그리고 유럽과 중동의 대형 선사들은 아직 한국을 신뢰하고 있다는 것, 기술 격차는 줄어들고 있지만 아직 한국이 앞서 있다는 게 업계의 공통된 분석입니다. 그리고 한국 조선업계는 LNG선에서 멈추지 않고 이미 그 다음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메탄올 추진선, 암모니아 추진선이 그것입니다. 메탄올은 LNG보다 탄소 배출이 훨씬 적습니다. 암모니아는 탄소가 아예 없는 연료입니다. HD현대는 세계 최초로 초대형 메탄올 추진 컨테이너선을 성공적으로 인도했고 지금까지 메탄올 추진선 38척과 암모니아 추진선 4척을 수주했습니다. 2050년 탄소 넷제로 시대가 가까워질수록 이 친환경 선박 기술이 더 중요해집니다. LNG선이 오늘의 무기라면 메탄올과 암모니아선은 내일의 무기인 셈입니다. 자, 그러면 이 슈퍼사이클이 우리 삶에는 어떤 의미일까요? 일자리 이야기부터 해볼게요. 조선업은 대표적인 연관 산업 효과가 큰 산업입니다. 배 한 척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부품만 수만 개입니다. 철강, 엔진, 전장품, 배관, 도장, 안전설비, 이 모든 걸 납품하는 중소기업들이 전국에 깔려 있습니다. 조선업이 살아나면 이 공급망 전체가 함께 살아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인력난 때문에 조선소 취업 문턱이 이전보다 많이 낮아졌습니다. 용접, 도장, 전기, 배관 기술을 배우면 조선소 취업이 예전보다 훨씬 수월해진 상황입니다. 주식 투자 측면에서는 어떨까요? 이건 투자 추천이 아닙니다. 사실만 말씀드릴게요. 조선 빅3의 주가는 이미 상당히 올라 있습니다. 하지만 수주잔고가 3.5년치이고 슈퍼사이클 2막이 2027년부터 온다는 전망이 있는 만큼 장기적 성장 스토리가 살아있다는 분석도 많습니다. 직접 투자가 부담스럽다면 조선 관련 ETF를 통한 접근도 있습니다. 다만 모든 투자에는 리스크가 있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에너지 가격 변동, 지정학 상황 변화, 중국의 기술 추격 속도에 따라 시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물가 이야기도 잠깐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배값이 오르면 결국 물류비가 오르고 물류비가 오르면 수입품 가격에 영향을 줍니다. 당장 내일부터 내 장바구니 물가가 크게 바뀌는 건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해상 운임 구조가 바뀌면 글로벌 무역 비용 전반에 영향을 주는 건 사실입니다. 정리해봅시다. 한국 조선업 슈퍼사이클. 핵심만 뽑으면 이렇습니다. 왜 지금인가? 노후선 교체, 탈탄소 규제, LNG 폭발 수요, 지정학 재편, 이 4가지가 동시에 터졌기 때문입니다. 왜 한국인가? 가장 비싸고 가장 어려운 LNG 운반선을 가장 잘 만들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더 갈까? 2030년대 중반까지는 구조적 호황이 이어진다는 게 업계의 공통 전망입니다. 리스크는 무엇인가? 인력난, 중국의 추격, 지역 공동화, 그리고 새로운 변수는 미국 마스가 프로젝트가 한국 조선업의 군수 시장까지 열어주고 있습니다. 2025년에 불 켜진 거제도, 단순한 경기 회복이 아닙니다. 10년의 긴 겨울이 끝나고 진짜 봄이 온 건지도 모릅니다. 동글뉴스가 지금까지 조선업 슈퍼사이클을 전해드렸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반도체 사이클을 파헤칩니다. AI 붐인데 왜 삼성은 힘들까? HBM이란 과연 무엇인가? 그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